돈 사용 설명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유익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를 위한 경제교육과 또 이 경제교육을 위한 금융상품 정도를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설 연휴가 있었죠. 설 연휴 때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님들 주머니로 들어간 곳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다 이걸 이제 용돈으로 써버린 가정도 있을 텐데요. 3월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입학 시즌이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요 새로운 시점에 맞춰가지고 새 출발과 동시에 오늘은 이제 자녀들을 위한 어떤 금융경제교육 그리고 그를 위한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출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돈과 외식비를 정해놓고 쓰는 습관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재테크 강의나 이런 걸 나가서 용돈이나 외식비를 정해놓고 쓰십니까? 라는 질문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시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예. 어른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됐어요? 라고 다시 여쭤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대부분 대답을 부모님 하시거든요. 탓이라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 돈을 모으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출 통제가 잘 돼가지고 그 습관이 어른까지 남아있으면 이런 분들이 또 돈에도 좀 밝고 재테크에도 밝은 분들이 되더라고요. 이런 어려서부터의 경제교육은 어떤 교양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경제활동은 언젠가 하니까요.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무슨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좀 귀를 쫑긋 세워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예에서 들어주신 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해놓고 잘 쓰는 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인걸요? 네, 저는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 부모님 탓하는 줄 알고 그런 건데 그러게요. 좋은 교육으로 받으신 분들은 습관을 잘 성인이 돼서 지켜나가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게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교육도 어릴 때 가능하면 일찍 시켜야 될 텐데 언제쯤부터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그 시기 이제 애들이 얼마나 컸을 때가 중요하냐 이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의외로 자녀들이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 시기는 6살이나 7살 정도면 충분히 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유의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발달이 되고요. 따라서 6살, 7살 정도면 이제 초등학교 때 입학할 시기쯤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했다라고 한다면 경제교육을 시작하고도 충분히 남을 나이입니다. 가장 자녀 경제교육 그럼 어떻게 시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용돈 관리입니다. 보통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하죠. 그런 부모님들 마음이 녹아내리셔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사달라는 대로 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경제관념을 망치는 아주 나쁜 습관인데요. 이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제한된 능력 내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쥐어주게 되면 자칫하다가 그런 이제 돈의 유한함을 인식하기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안 좋은 건 부모님을 이제 화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되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주실 거야. 실제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나타나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한테 결혼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부모님의 노후 준비나 이런 자산 상태는 건전한가요? 거꾸로 여쭤보면은 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다시 좀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택에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학교 다니실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어요? 즉 대출을 받으실 정도로 현금 자산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가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자금 스스로 모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용돈을 쥐어주는 습관에서 비롯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기적으로 또 정해진 용돈을 줌으로써 돈은 유한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습관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바로 나중에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인 이 기간 동안에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 용돈을 주는 주기는 절제력이 조금 약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주 정도 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고요. 뭐 중학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2주에 한 번, 또 고등학생은 뭐 한 달에 한 번. 물론 이 주기는 자녀의 지출 습관이나 뭐 소비 습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주기 위에는 절대로 추가적인 용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본인의 용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축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적금을 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나중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관을 굉장히 냉정하게 만드는 예, 이런 것들이 교육이니까 그렇죠. 네.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자기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원하는 걸 다 해주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한하다는 걸 가르쳐주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 용돈은 정해진 액수를 정해진 주기로 주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또 얼마를 줘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게 뭐 답은 없겠지만 대략 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또 능력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적당한 규모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모자란 듯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약간 모자란 듯 주면은 어쨌든지 간에 차고 넘치는 것보다 조금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게 되겠죠. 문제는 그 모자란 듯의 규모가 얼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용돈기 입장을 쓰도록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어떤 용돈을 쓰는지 잘 유도를 해서 부모님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용돈의 규모를 정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잘못된 지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용돈 기입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이거를 어떤 숙제처럼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뭐 양식도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새로운 용돈을 받을 주기 즈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고 또 얼마 정도의 용돈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를 이제 매주 또는 혹은 매달 부모님과 이제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돈은 왜 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셔더라도 절대로 요거에 대해서 뭐 다그치거나 혼을 내셔서는 안 되거든요. 요게 만약에 부모님께 혼나기가 싫어가지고 거짓으로 이걸 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취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 좋은 악영향, 부작용을 낳는 계기가 되겠죠. 요건 다그치지 마시고 네. 부모님이 보기에 쓸데없는 지출이 자녀한테는 더없이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갖고 있는 신상 명품백보다 자기가 산 바비 인형이나 장난감 자동차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어떤 물건을 사셨을 때 한 번쯤은 후회해 보신 경험, 뭐 교수님도 있으시죠? 물론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을 스스로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만약에 뭐 애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장난감 큰 거 한번 사주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이틀 갖고 놀다가 방치해두고 이러면 혼내거나 뭐 좀 속도 상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내 용돈을 모아서 산 장난감이다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아마 후회스러운 경험을 해보시게 될 텐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지출을 하게 됐을 때 이건 내가 잘못 샀구나. 라는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보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돈기 입장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산 거에 대해서 지출한 느낌을 좀 대화로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너 왜 이렇게 용돈을 줬니? 친구들하고 다 떡볶이만 사 먹고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뭐만 했네? 이렇게 다그치실 게 아니라 애들한테 이렇게 돈 쓰는 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이 네가 또 기분이 좋고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이런 것들을 대화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혹은 매주나 매달 뭐 용돈 주는 걸로 비싼 장난감을 사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뭐 절제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물건을 구매한 거니까 그것도 이제 칭찬해 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용돈기 입장을 쓰라고 하지요. 그러고 나서 뭐 그걸 이제 정정해 주려고 하거든요. 부모들은. 너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지출에 대해서 좋은 걸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안 깨우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기다려두고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예. 철이 앞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철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데 뭐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때로 참아야지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면 역정내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
자, 용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용돈은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들 합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서 체크를 해서 주는데요. 네. 아주 추천하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월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줍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은행 계좌도 있고 네. 또 뭐 티머니 뭐 카드 이런 데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특별히 좀 선호할 만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뭐 티머니 말씀 먼저 네. 드리자면요. 요즘에 티머니로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예. 교통비나 이걸로 어디 가서 물건을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요거는 조금 비추합니다. 일단은 현금을 먼저 주시는 게 교수님처럼 봉투에 넣어서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절제력이 없는 시기에 카드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되면 그 자칫하면 지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매번 그걸 기록하기도 어렵고요. 또 어른들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뭐 몇천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5만 원짜리밖에 없다. 그럼 괜히 이거 깨기 싫은 느낌 때문에 이 지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 용돈 받았는데 500원짜리 이거 뭐 물건 군것질 사 먹는 거 조금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느낌은 사실 카드를 쓸 때는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절제력이 좀 약한 시기에 이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용돈을 지금부터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현금을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용돈 쓰는 게 습관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교육도 병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금으로 주니까 네가 쓰기에도 뭐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집에 두면은 쓰기도 불편하고 이런 경험 있지. 그럼 체크카드라는 걸 만들어줄게.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이자라든가 이런 붙는 것들의 개념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자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은행 통장보다는 CMA 통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요즘엔 CMA 통장도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건 구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긴 했는데 이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체크카드 들고 다니다 보면 용돈을 조금 더 빨리 쓸 겁니다. 그럴 때도 부모님이 용돈 기입장이나 이런 걸 체크해 주셔서 카드를 써보니까 어떻게 돈이 좀 많이 써지는 것 같지? 나중에 네가 커서도 카드를 구매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교육을 병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은 뭐 임상을 쉽게 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히 시간이 가면서 사회적으로 나중에 재정관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좋은가를 얘기했고요. 아이들에게는 정기적인 이런 거 말고 이제 명절에 받는 세뱃돈, 그쵸. 또 가끔 이제 친척 어르신들 만났을 때 받는 돈, 이런 돈이 꽤 큰 돈이고 아이들에겐 보너스처럼 느껴질 텐데 네. 그런 돈들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까? 네, 아까 정기적으로 주는 네. 용돈 외에는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친척분들 가끔 되게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아유 이쁘다 해가지고 용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어른들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어른들도 뭐 매달 똑같은 월급 받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도 보너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그것도 이제 용돈기 입장에 추가적인 수입 이런 것들 다 기록하게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세뱃돈입니다. 네, 세뱃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받는 용돈 규모보다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자녀한테 맡겨놓자니 한몫 잡죠. 네. 맡겨놓자니 이거 좀 규모가 크고 네. 예, 아마 부모님들 두 부류이실 거예요. 뭐 이거 엄마 아빠가 맡아 놓을게라고 해가지고 영영 돌려주지 않는 부모님 지금 네. 방송 보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과 아니면 애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천해드리는 건 아직 뭐 돈을 모르는 나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요 중에 이 세뱃돈으로 받는 것만큼은 저축을 하자. 대신 이제 장기적인 저축으로 만약에 자녀가 그 돈 가지고 뭘 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하더라도 핵심은 이 돈은 좀 장기적인 쪽에 묻어두자라고 네. 약속을 하시는 게 사전에 약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합의하시고 이 묻어놓는 거는 뭐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다가 묻어두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들한테도 투자에 대한 네. 경험이라든지 관심을 유도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돈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약속한 나이가 됐을 때 뭐 성인이 됐을 때 쓰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쓰자라고 해서 그 약속된 나이가 됐을 때 스스로의 결정하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뭐 세뱃돈을 잘 모았더니 200만 원이 뭐 펀드에 투자가 잘 돼서 400만 원이 됐다, 5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으로 본인이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뭐 중고차를 사서 끌어다 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이게 어떤 일이 가치 있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죠. 중요한 건 본인이 이렇게 모은 경험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투자라는 걸 해봤더니 버텼더니 모을 수 있구나. 장기간 이런 거는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기간 또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는 거를 부모님이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용돈은 그야말로 용돈이잖아요. 용돈 네. 쓰고 잘 쓰고 네. 일부 조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정도면 되고 이렇게 과외돈이 생기는 것은 보다도 좀 적극적인 저축이나 투자의 개념을 알게 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자녀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금융상품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혹은 자녀들을 위한 저축 뭐 이걸로 등록금 모아야지 뭐 이런 펀드 적금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이 자녀 경제교육을 위한 상품들을 좀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일단 아까 용돈 통장으로 쓰기에 딱 좋은 거는 CMA 통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CMA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늘 뭐 10만 원을 넣어놨다라고 하더라도 뭐 몇 원의 이자는 붙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죠. 여기에 이제 체크카드 연동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어디 CMA 무슨 체크카드가 좋으냐 이런 거는 부모님이 발품 파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CMA 이자가 비슷하니까요. 그냥 가까운 증권사 가셔가지고 체크카드 발급 받으셔서 자녀한테 주면 되겠고요. 자녀들이 만약 매달 돈을 용돈 중에서 뭐 얼마씩 적금으로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행 적금을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뭐 어린이 전용 상품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뽀로로 통장, 타요 통장 이런 게 있죠. 근데 사실 이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의미 없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 손 잡고 은행에 자녀 데리고 가가지고 자녀가 직접 이제 대기표도 뽑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직원을 통해가지고 뭐 작성하고 나중에 통장이나 카드도 실제로 받아보게 하고 이 경험 자체가 아마 이 자녀한테는 잊지 네.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뱃돈과 같은 목돈은 비교적 장기 상품, 뭐 펀드라든가 주식 이런 거에 묻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이제 어린이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혜택보다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장기적으로 메이저급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펀드든 다 좋은데요. 비추해드리는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거는 사실 이 혜택에 비해서 뭐 발목 잡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좀 해서 해주라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뭐 그렇게 실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팀장님 말씀은. 네. 새 학기를 맞아서 자녀들을 위한 경제교육과 금융상품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